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장주의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주춤하면서 반등하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상승폭 측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양시장의 대장주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잠시 후에 상승과 하락 원인 짚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번 주 후반의 핫 테마죠. 남북 경협주 실전 매매 대응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마켓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경협 테마를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매매는 가능한지, 어떤 종목이 매매 대상인지 확실하게 종목별로 모두 다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어떻게 마쳤는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유럽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도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 뉴욕이 그 바통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자, 다우는 0.1% 정도 상승했고요. 보시다시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4% 안팎의 상승을 이루어냈는데 S&P 500은 반등했다고 하지만 아직 1700선에 못 왔죠? 예, 그리고 다우도 3대 지수 가운데 반등폭이 가장 미미했었습니다. 근데 다우 지수는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많이 흔들리면서 한 130포인트, 14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분봉 보시면요, 이렇게 좀 들쭉날쭉 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했더라 이겁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한번 보실까요? 전일 BOE 실망감 때문에 영국이 한 1% 정도 가장 많이 내렸었는데 그런 영국도 소폭이지만 상승세에 동참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역시도 같이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지표가 좋게 나왔죠. 앞서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일단 좋은 것이 모멘텀이 된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마저 호조세를 보이며 G2 지표가 다 좋게 나오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모양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오른 이유입니다. 특별히 중국 쪽 수출입 지표가 좋아지면서 유럽 증시의 경우 원자재 관련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지표가 또 좋았는가? 고용과 주택 지표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매주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주 만에 실업수당을 달라고 신청한 소위 실업자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예상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아서 좋은 지표로 읽혔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도시 집값 2분기에 보니까 한 80% 이상 정도 90% 육박하는 도시 집값이 거의 올랐다는 분석이 집계됐습니다. 아, 주택 경기도 좋아지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지표가 모두 좋았더라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왜 좀 시원하지 않았지? 라고 굳이 상승폭 제한적이었던 이유를 꼽자면 네, 역시 또 다른 연준 총재의 Q 축소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가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한 9월 정도에서부터는 양쪽 하나 축소, 다시 말해 자산의 규모를 좀 줄이는 작업이 9월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종합해보면요, 월가에서는 미국이 간밤에 나흘 만에 반등하긴 했었지만 9월 FOMC 회의로 가면 갈수록, 더 쉽게 얘기하면 8월 말로 가면 갈수록 QE 축소에 관련해 투자 심리가 더 많이 흔들리면서 아마 약세를 띨 거다. 지금 나흘 만에 반등 올라도 낙관론을 피력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차트를 한번 열어보죠. 이제 이것이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너무 이제 늘리지 말고 좀 좁게 보면요, 21선에 대한 공방이 좀 진행 중인데 물론 이탈하면 약간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21선 정도로 상당히 처져 있는 상황에서 다우도 조금 힘이 달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밤에 반등이 시원한 21선을 뚫는 그런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OECD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6월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6월 달에 집계한 향후 6개월 뒤의 경기를 의미하는 결과가 이랬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소위 말해 돈 푼 나라들, 양쪽 완을 한 선진국들은 경기가 회복세가 뚜렷한데 그렇지 못한 중국을 포함한 소위 브릭스 국가들은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신흥국 국가들은 중국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이 조금 소실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향후 경기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중국 지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부터 보고 오늘 따끈하게 나온 그리고 나올 지표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종합지수가 2005, 60선대에서 상당히 좀 좁은 보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0.7% 가까운 강보합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표가 전일 또 좋았었고 오늘도 따끈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ING형이 중요하겠죠. 중국의 오늘 수출입 지표가 나온 데 이어서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7월달 소비자 물가를 의미하는 CPI는요. 예상을 소폭 하회한 또한 전달과 동일한 2.7% 상승이란 결과가 나왔고요. P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역시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한 2.3%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한 2.1% 정도만 하락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제 돼지고기 등 식품 가격이 중국 그 소비자 물가 지표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단 그래도 조금 더 0.1%포인트 높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전월과 비등비등하게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는 그렇고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약간 처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악재일 정도로까지 예상치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게는 예상치 언저리에 자리했죠. 이 밖에도 오늘 중국은 지표 발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오후에는 세 가지 지표가 무더기로 쏟아질 예정인데요. 예상치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후에 나올 중국의 지표입니다. 7월달 지표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소매 판매는 전월, 오른편에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다 전월치입니다. 13.3%였는데 13.5% 정도, 예, 산업 생산도 8.9,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역시 20.1에서 한 20 정도. 결국에는요, 다 전월과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남은 지표들이 과연 예상치를 물가처럼 적어도 충족을 시켜줄지가 또 하나의 고비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전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나온 지표들은 별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좀 비등비등한 모습이지만 전일에 나왔던 지표는 임팩트가 꽤 컸었습니다. 고무적이었던 중국의 전일 7월 수출입 지표의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에 계시는 성현주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두 줄은 팩트죠. 7월달 중국의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가 늘어났고요. 수입은 거의 11% 가까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은 수출은 한 2%대, 수입은 한 1%대 정도 1년 전보다 늘지 않을까 했었는데 둘 다 대폭 늘어났죠. 물론 이제 무역 수지 자체는 약간 예상보다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출과 수입의 폭 자체가 예상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내외 경기까지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전 세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화나 절상 영향도 있었을 테고 특별히 맨 아래줄에 보시면 원유와 철광석, 천연 고무 등이 반등하면서 이쪽에서 수입도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 얘기가 지금 두 달래 최고치라고 하는데 잠깐 좀 구리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구리 가격 차트가 되겠는데요. 약 한 두 달래 최고치죠. 지금 한 3.4불 정도까지만 가면 좋을 텐데 일단 3.3불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3불이 깨졌었던 6월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풍산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7월달 대조 PMI도 좋더니만 수출, 수입 다 좋아지고 있고요. 물가도 뭐 그럭저럭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올 세 가지 지표 유념해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코스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좀 보합권에서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었다가 1870선대에도 많이 좀 처져 있다가 지금 다시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잡아볼까 하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후에 중국 지표가 3개나 남아있으니까요. 강보합권 정도로 오늘 그냥 보합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보합권이 강보합권이었다가 약보합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세 흐름 좀 보시면요. 1880선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1870선대도 한번 내려갔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지금 약간 그래도 시가보다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금 막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히는 듯한데 글쎄요. 수급에서 누군가 강하게 사주고 있는 걸까요?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 이래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던졌었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한 4거래를 이번 주 월요일 빼고 다 파는 것 같아요. 기관도 같이 양매도입니다. 네, 이렇게 양매도 구도 개인의
방어만으로는 오늘 상승세로 끝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상승으로 끝난다고 해도 제한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가 또 뭐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면 이쪽에서 수급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겠죠. 오늘 선물시장 잠깐만 좀 짚어보면요. 어제 3,000개약 정도 옵션 만기 때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다시 1,000개약 정도 매도로 돌아섰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됐죠. 네, 이번엔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은요, 어떤 모습일지 일단 체크부터 해보면요. 플러스권에는 일단 놓여 있습니다. 555선 전일과 뭐 거의 비등비등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조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코스피도는 방향성이 없었고 코스닥도 시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553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낙폭은 살짝 만회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보다 코스피는 더 높은데 코스닥은 아직 시가보다는 낮은 음봉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양 매도가 걸려 있었던 게 거래소였다면 기관이 그래도 다른 점은 코스닥은 산다라는 것이죠. 개인과 외국인의 지금 수급 방향은 코스피와는 동일한데 기관만 유일하게 코스피는 팔지만 코스닥은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인지 일단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긴 한데 끝까지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100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일 사흘 만에 반락했었죠.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지금 제한폭은 조금 낙폭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한 1원 정도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1110원대에서 아주 좁게 움직일 거란 예상이 드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가 모두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달러화가 강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요. 자, 지금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81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 유로화가 많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쓸 유로존 지표를 앞두고 유로존에 대한 최근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로 달러가 거의 한 1.33 후반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34불. 그러니까 6월 고점까지 벗겨낼 정도로 유로화가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감 있는 지표가 아니었던 미국의 지표가 개선된다 한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련 지표도 좋게 나오니까 우리 원달러도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1110원대에서 아주 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봤으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었죠. 오늘 S&P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1.6%나 힘을 내면서 123만 원대, 이제 123만 원 안착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치 경신하면서 나흘 연속 하락했었었죠.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외국인들의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매도 1번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고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7.35%까지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사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일단 매수 창구에는 외국인들의 이름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하지만 매도 상위에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들의 외국계 이름이 보이긴 하는데 매수 쪽에 수량도 훨씬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외국계 쪽에 매수 배팅이 다시 한번 저가 정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시장 반등에 도움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조용하고 뭐 특별히 부합권 정도에서 언급할 만한 종목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반등이 좀 나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 3% 가까운 반등이 나오죠. LG화학이 조금 누리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여유 있는 상황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올라도 27,000원 안착이 쉽지 않네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최근에 D램 현물 가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도 한 두세 번째로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제일 많이 정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올라가면 큰 음봉 하나씩 맞고 또 연속해서 한 두세 개씩 맞기도 했는데요. 오늘 약간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하락 추세라는 그림을 바꿔놓을 그런 양봉이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닉스까지 봤는데요.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 오늘 중형주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효성부터 보여드리면요. 효성 제가 차트를 삼성테크윤과 함께 놓고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V자 반등도 이런 V자 반등이 있나 했었는데 원인이 굉장히 명확했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봤더니만 뭐 중공업 부문 그리고 이제 섬유 부분 쪽 모두 다 좋아졌습니다. 전 부문에 대한 영업이 다 잘 이루어지면서 전 부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다. 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효성 잠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면 참 신규로 사기에 무서운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시가 정도 부분은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찰실현 매물 때문에 상승폭이 줄어드는 듯 했었지만 결국 4%대 상승세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왔죠? 48,000원, 한 5만원 깨졌던 이 주가가요. 지금 78,000원대까지 거의 전고점, 올해 초고점을 벗기고 신고가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V자 반등이 효성이라는 종목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실적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역시 실적주 가운데 두 종목이니까 네, 실적이 부진했다는 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SKC가 실적 부진 때문에 5%나 급락하고요. LS가 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자, LS는 LS 산전 후 자회사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가 있습니다. LS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주회사 LS가 오늘 6% 정도 급락하는데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죠. 마이너스 한 3%대 정도 개파락했었다가 지금 6%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오늘 LS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밑꼬리가 얼마나 달리는지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지 일단 체크를 하되 오늘 당장 산다라기보다 오늘 밑꼬리가 좀 달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 정도 가격대는 7월 초에 약간 머뭇거렸던 가격대인데요. 이 정도에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온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한 75,000원 언저리까지 73,4,000원까지 가능은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급하게 잡으실 일은 아니고 오늘 낙폭 줄이는지 여부 향후에 바닥 신호가 조금 나오면 그때 빠르게 붙어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아시아나항공 좀 보겠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요. 예상했던 대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찍으면서 4,63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 실적에 대해서 항공주는 단 한 번도 좋은 얘기가 없죠. 계속해서 흑자 전환 시기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적자를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가 거의 작년 9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밀리네요. 지금 돌아보시면 이때 줄일 걸, 이때 팔 걸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비되게 오늘 셀트리온은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3% 가까이 물량이 나왔었다가 6만 원 깨니까 다시금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일 중요한 건 차트도 차트겠지만 수급이겠죠. 이것이 이제 셀트리온 차트가 되겠고요. 오늘 5일선 약간 깨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셀트리온은요, 외국인 매도 가장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닥의 매도 1번이 셀트리온이었는데 셀트리온은요, 외국인들이 끌고 오는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상한가 칠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하한가 칠 때 외국인들이 팔아서 걱정했었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잡아줘서 다행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만만치 않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판다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이번엔 핫한 남북 경협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남북 경협주 실전 매매법 잠시 후에 전문가를 통해서 종목별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가 어제 상한가 갔었죠, 동반해서. 근데 현대상선은 이행보증금 들어온다는 격포제도 있었고요. 오늘 7% 정도 추가 상승합니다만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을 치는 종목은 에머슨 퍼시픽하고 제형솔루텍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늘 파생 손실 얘기 나오면서 마이너스 6%대 어제 상한가였지만 오늘 한 절반 정도 상승폭을 갉아먹는 중입니다. 추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틀 연속 상한가는 에머슨 퍼시픽과 제형솔루텍 정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14일 정도에 남북 7차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광복절 전날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경협주 더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정도가 조금 강하고 특징적인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좋은 사람들 신원, 로만선은 꽤 많이 좀 3에서 5%가량 빠지는 등 오늘 남북 경협주에도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응법 살펴보죠. 자, 이번에 남은 특징주 조금 더 챙겨봤습니다. 오늘 역시 작은 종목들 가운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파라다이스 그리고 SK컴즈, 다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음은 2분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 자체도 그냥 그랬다고 하는데 검색 광고 쪽은 선전했지만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다음은 외국인 종목이니까 외국인들 많이 팔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8만 원대 사서 9만 원대 파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거의 귀신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그리고 CJ CGV, CJ 오늘 그룹주들도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코스맥스하고요, CJ CGV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최근에 생각해보면 아무래주 같은 화장품주들의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네, 중국 법인 쪽의 성장세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난 상황 속에서 52,000원대 정도 아래쪽에서 매수한다면 정고점까지 충분히 이상 갈 수 있는 58,000원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한 5만 원 정도까지 여유있게 손절을 잡고 매매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여러 차례 됐었던 CJ CGV를 한번 보면요. 오늘 실적이 역시 예상과 맞아떨어지게 안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만 의외로 주가는 마이너스 2%대를 다 감싸고 플러스로 전환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계속 실적 부진 속에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려하고 있죠. CJ CGV 오늘 오히려 안 좋은 실적 발표된 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요. CJ CGV는 한 이 정도 51,000원대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55,000원 박스권 상단까지는 역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테마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자 결제주인데요. 오늘 전자 결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KG 이니시스부터 시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지금 이 세 종목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요. 다날도 한 4% 정도 밑에서 큰 눌림목을 받았었는데 다날이 가장 늦은 종목입니다만은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요. KG 이니시스가 오늘 사실 뭔가 축포를 터뜨린 감이 있죠. KG 모빌리언스는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KG 이니시스 차트만 마지막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KG 이니시스 차트인데요. 모바일 결제 금액이 이렇게 늘 수가 없다. 사람들이 모바일로 뭘 많이 사면은 곧 실적으로 잡히겠죠. 거의 전 고점에 다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게 사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19,000원 이하에서 잡는다면은 2만 원 이상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사면 먹을 폭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KG 이니시스 어떤 분들은 또 이 이니시스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KG 모빌리언스 사자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출 것이다.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맞겠고요. 좀 강한 종목을 잡는다면은 당연히 KG 이니시스 쪽으로 붙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강한 테마 전자결제까지 짚어봤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희비가 엇갈려서 더 애매해진 그렇지만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남북 경협주 실전 매매법 잠시 후부터 공개됩니다. 경협 테마 알고 대응하자 실전 매매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금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동양증권 계양지점 박현상 대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서 일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테마가 바로 어제 풀었던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사실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개성공단의 다시 어떤 정상화 가능성이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예. 북한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14일날. 엄청난 뉴스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핫한 이슈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매수가 발표됐습니다. 네. 단일가를 확인해 보니까는 전 종목의 점상한가, 즉 단일가장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상한가, 오늘도 역 종목별로 상한가든 빠지고 있든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도 바라고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화 가능성, 그리고 일단 금강산
부동산, 어떻게 보면 관광 재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경협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실전으로 매매했을 때 같은 여러 가지 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시간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자면 종목별로 매매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그 종목의 개성공단, 즉 어떻게 보면 경협에 대한 이슈 자체는 여태까지 패턴이, 즉 여태까지 뉴스가 계속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 추이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즉 싸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어떻게 가장 극대화해서 팔 수 있는 것까지는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 그러면 오늘 살 수 있는 종목도 있는 거죠? 희망을 좀 갖고. 예, 오늘 당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힘들고요.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 위주로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도 약간만 조정받으면 들어가야 볼 만한 종목이 남북 경협 테마 가운데서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분위기는 짚어봤지만 남북 경협 테마 가운데 오늘까지도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한 2종목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종목별로 좀 짚어주세요. 예, 에머슨 퍼시픽이랑 제휴솔루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오는 종목부터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차트 보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에서는 이화전기 차트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협주의 대표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 뉴스가 나왔다 치면은 이하전기를 먼저 켜보실 정도로 가장 이슈화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하전기 같은 경우 지금 7% 정도 상승,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했을 때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은 시세 탄력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로 크게 나올 거면 이미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지금 저희 매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하전기를 대장주로 해서 그 다음 종목인 광명전기부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장인데 이화전기는 일단 상한가는 오늘 아니네요. 일단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0.3% 정도 플러스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두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이하전기가 먼저 치고 간다 했을 때는 광명전기를 보고 우리가 좀 매매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하전기로 돌아갔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차트를 보시면 이하전기가 3번 이상 상한가를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투상, 그러니까 두 번째 동 상한가 혹은 두 번째 동 상승에서는 우리는 한 번 정도 매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뉴스 자체가 정말로 크게 핫하다면, 예를 들어 통일이라든지 김정은 직접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이슈라면은 3방, 4방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정도는 예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임팩트의 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전 과거 패턴을 보고 이어전기는 두 번째 정도 상승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승은 여지없이 음봉이 나오면서 혹은 장중에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지금은 다음날 보고는 여지없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하전기로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광명전기로 돌아가면은 이하전기 분봉이랑 광명전기 분봉을 비교해 보시면 이하전기가 치고 갈 때 광명전기도 같이 치고 갑니다. 그럼 시계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광명전기를 꼭 사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하전기를 보면서 좀 매매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화전기를 사고 싶다면 볼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때가 강한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은 광명전기 등락폭보다는 이하전기 등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긴 한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테마주로 손을 대시는 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리스키한 매매를 들어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리스키한 걸 이미 테이킹을 하실 것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겠죠. 일단 그 두 번째로 광명전기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일단 그 다음 종목이 로만손일 텐데 로만손 같은 이제 3% 정도 빠지는데 그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진 않다라는 것을 좀 지목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이고요. 그나마 로만손 같은 경우는 좀 물려도 좀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3분기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로만손을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5일선, 20일선 걸쳐있는 가격 자체로 봤을 때는 8,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꼭 사고 싶으시다면은 8,900원 정도의
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유가 없이 갭 상승이 나온다면 그 갭이 메꿔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제가 5년 전부터 방송 나올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갭이 좀 떠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구간이 한 21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8,900원, 8,700원 사이 정도까지만 보고서 매매를 하신다면 네.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아시다시피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쉰들러 쪽에는 네. 어떻게 보면 파생상부 쪽 계약이라든지 혹은 지분 경쟁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는 연말에 이슈가 되는 주식으로 네.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도 아닌데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쉰들러 쪽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즉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로만성과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낙폭이 직접적으로 로만성보다 더 커서 네. 좋다 말았어요, 좀. 직접적으로 수혜는 없다. 그리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 즉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쉰들러 얘기가 나오면 따라 붙으시기 때문에 근데 오르면은 많이 파십니다. 그러면은 음봉이 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상승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음봉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율 역시도 확인하시는 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 물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좀 한 가지 다음 종목을 보면서 좀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화전기나 광명전기 같은 패턴과 전혀 틀립니다. 네. 올라갈 때는 3번 이상씩 올라가고 맞아요. 점으로. 막- 점으로 3방씩 예. 간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늦게 이 테마 대열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될 점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핫한 종목을 시장에서 원하기 때문에 예.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이하전기 광명전기보다는 올해 6월 달에 처음 편입이 됐던 뭔가 이름도, 에머슨 퍼시픽, 예. 제형솔텍 같은 네네. 종목들을 좀 더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좀 투자자분들한테 좀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 HTS를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좀 열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뭐 각 증권사 HTS마다 좀 틀리긴 할 텐데 자료라는 탭을 열어보시면은요 그 자료 즉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좀 열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재무제표를 그냥 살짝만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일단은 작년 이 부분이든 2012년 275억 매출액은 7억이 적자였고 네. 올해 1분기 2013년 3월의 매출액은 37억이 21억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적자가 더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모멘텀은 있을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시고 매매를 임하셔야 된다. 즉 양 방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대장주를 매매를 종목을 짚어드리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있는 네. 그리고 아까 로마노 같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가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네. 팁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이화전기부터 에머슨 퍼시픽까지 쭉 분석을 종목별로 경협주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 듣기는 종목별로는 어려운데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조금만 조정을 보이면 살만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까지 조금 되는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대상선으로 뽑아봤는데요. 네. 현대상선 아시다시피 실적은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다음 분기가 기대가 될지 아닐지 진짜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전에 제가 한 3주, 4주 전쯤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듯이 해운주도 역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맞아요. 언급한 건 말씀드릴 수가 BDI 지수가 뭐 지금 몇 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해운을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 해운 업황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 정도를 탑픽으로 뽑아드린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해운 업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회사인 현대아산이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역시 금강산 관광재개 가능성이 역시 네. 들어갈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들어가려면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같이 연말에 지분 경쟁 역시 한 번 정도는 네. 테마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하신다면은 경협주에서는 현대상선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겠고요. 사실 어제 점상한가 갔을 때도 뭐 전문가분도 이게 좋긴 한데 좋아 보이는데 좀 안정적이고 네. 다른 테마보다. 근데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오르잖아요. 이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 이래서 전문가들 통화를 해보신 현장에서 할 때는 전문가들도 맨날 틀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언제 사요? 지금 그래서 이하전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상선이 경협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한가 2번 한 번씩 갔었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었긴 그렇죠.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용감한 투자자 분이시라면은 어제 상한가에도 한 번 정도는 잡으실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단 상한가가 무너질 때는 13% 정도에서 바로 손절칠 용기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리스키한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 일부 3, 4% 정도의 손실은 감안해서 내일 상을 먹을 거면 3, 4% 정도는 손실을 감안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에 따라 잡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스탑로스라는 주문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이 잡으셨더라도 뭐 12% 정도, 13, 11% 정도는 스탑로스 주문을 걸어놓으셔가지고 네. 만 원에 잡으셨으면 9,600원 정도 네. 스탑로스 걸어놓으신다면 사방은 제약이 되고 상승은 크게 열리는 효과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근데 일단 있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점상이었고 오늘 일단 한 7% 정도 더 오른 상황에서 현대상은 지금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네. 일단은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또 가게 된다면은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네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패턴상으로 봤을 때 21선 부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대선에 안착해 있다가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해외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과거 패턴형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럴 땐 매수를 하신다면은 21선 부근, 지금 같은 경우는 16,000원대 초반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16,000원까지 안 왔는데 막 14일은 다가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일단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운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이런 경험도 있죠. 소문에서 뉴스에 팔려고 일단 오늘 팔아야 됩니다.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너무 리스크한 속으로 들어가 현대상선 종목이 나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경협주 있는 종목들 개미대표 보시면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 TV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답답한 게 기다리고 계세요. 투상에 잡아놓고서 네. 30% 손절인 상태로 가시다가 똔똔에 파십니다. 맨날 그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로 사실 거였으면 그저께 장 끝나고 매수를 하셨어야 됐고요. 네. 지금 일단 매수는 비싸다, 예, 현대상선. 비싸. 예, 예, 그래서- 16,000원대 정도 잡는다면은 예, 매수는 가능하시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손절은 60일선 그리고 예. 목표가로는 고점 부분이 2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언은 그럼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도 알고 대응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 예. 일단 무엇보다 경협주 이렇게 조목조목 해주셨던 분, 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못 봐주셨는데, 오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탑픽주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짧게 리뷰 가고, 오늘도 탑픽주 하나 번외로, 역시 시간 관계상 짧게 받아봐야겠네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루멘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그러니까 루멘스, 즉 LED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은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21선이 맞닿아 있는 10,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해서 우리는 꾸준히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1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정고점 부분이 12,000원까지 충분히 홀딩할 수 있으니까는 매수하셔도 무방하시고요. 네. 그 다음 오늘의 종목은 IM이라는 종목입니다. IM? 네네.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계속 실망을 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봉이 좀 깁니다. 광픽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DVD용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냥 일본 싸뇽 업체보다 더 매출액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집중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FA, 즉 그 카메라용 자동 초점 어떻게 보면 조절 장치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화전자하고 뭐 비슷한? 예, 맞습니다. 근데 같이 가지 못하면 왜냐면 매출액이 자화전자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를 보시면 LED 조명 사업이랑 헬스케어 사업이랑 광픽업 그리고 AF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좋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6,000원까지 분할 매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에서 약간 하단인 부분 7,500원, 손절이 들어간다면은 5,500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지난주랑 오늘까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3분기로 열어보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5주 연속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신용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칫 따라가게 되면 좀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을 확인하고 좀 길게 보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위주 추천드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최근 종목이 좀 예전과는 좀 약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좀 확신이 있을 때는 또 빠른 종목으로 같이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북 경협주 가운데 탑픽 현대상선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박현상 대리님의 특별한 관심주 IM 설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경협 테마 알고 대응하자. 오늘 특별히 도움 말씀 주셨던 분 동양증권 계양지점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마켓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